472쪽을 보시면 공동 소유에 관한 등기 나와 있는데 먼저 공유를 보시죠. 여러 명이 지분에 의하여 물건을 소유. 공유 지분이건 합의 지분이건 지분으로 소유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공유는 공유 지분으로 소유하는 거, 합의는 합의 지분으로 소유하는 거. 차이점은 공동의 목적이 있을 때는 합의요. 공동의 목적이 없을 때는 공유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이 존재한다라는 문구 있죠. 그리고 이 공유 지분은 공동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도 있고 상속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록되죠. 따라서 지분 이전 등기도 가능할 테고 공유 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 압류, 가압류 등기 다 가능할 겁니다. 가처분 등기도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상속 등기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네,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되니까. 합유를 보시면 조합재산의 재산 소유 형태를 합유라고 불러요. 조합재산은 공동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가 여럿인 신탁재산의 경우 공동의 목적이 있습니까? 신탁 목적. 맞아요. 따라서 신탁재산은 당연히 합의가 될 겁니다. 합의지분 존재할 테고요. 합의지분은 공동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합의지분은 처분이 금지되어 있다고 했죠. 처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원의 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처분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합의지분에 대한 지분 이전 등기는 가능하지 않죠. 왜? 지분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합의지분은 지분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다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지분이 아예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합의자 중 1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상속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잔존 합의자에게로 기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A, B 중에서 합의 A, B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지분. 물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이 A가 사망이 됐다면 이 지분은 누구에게 기속이 됩니까? 상속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B로 기속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무슨 등기 해야 될까요? A, B 이름에서 B의 이름으로 고치는 등기 해야 되겠죠. 합의명의 변경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때 단독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입니까? 이익이 발생한 자 누구죠? B.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 누구죠? A. 돌아가셨죠? 등기부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총유. 총유는 거기다 하나 써 넣으시죠. 등기 기록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즉 총이라는 단어는 등기부에 기록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단독 소유 형태예요. 단체가 소유하는 형태니까 단독 소유 형태로 기록되는 것이지 총이라는 단어는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 형태의 변경에 관한 등기는 이거 외워봤자 기억 안 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내용의 변경이냐 아니면 주체의 변경이냐 그거 갖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글뱅이 3번을 보시면 기억 A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가능합니까? 지분에 대한 용의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기억나셔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에 의하여 분할을 제한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분할을 제한할 수 있죠. 사적자치 원칙상 가능합니다. 또한 민법의 근거 규정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존재하죠.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이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어요. 왜?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과 관련된 건 전부 다 공유자 전원의 이해관계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이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합의유. 합의는 그때 합의명의 변경 등기를 신청한다고 했죠. 합의명의 변경 등기 신청하는 겁니다. 이때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등기 권리자. 아니죠. 지분을 상실한 자는 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지분을 취득한 자와 잔존 합의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했죠. 단독 소유를 합의로 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주체가 달라지죠. 단독 소유가 합의로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갑에서 A, B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A, B는 합의예요. 그럼 주체가 달라지고 있죠. 맞아요.
따라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형태를 취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총유. 비법인 사단재단의 재산 소유 형태가 총유죠. 다만 총이라는 단어는 등기부에 기록될까요? 기록되지 않을까요? 기록되지 않습니다. 비법인 사단재단은 법인 설립 등기를 갖추기 전 단계죠. 맞아요. 따라서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기록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B의 둘째 줄을 보시면 대표자 관리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네. 그 다음에 사원총회 처분결의서는 등기 의무자만 제출한다고 했죠. 이거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안 나시면 설명드리고요. 나시죠? 네, 여러 번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지상권에 관한 등기. 이걸 보시기 전에 오늘 나간 자료 있죠? 그것 좀 피겠습니다. 거기 이쪽을 보시는데요. 이쪽. 필요적 기록상, 임의적 기록상 나와 있죠. 필요적 기록상, 임의적 기록상. 먼저 임의적 기록상을 보시면 예전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등기부에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인 건 신청 정보에도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이를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죠. 임의적 기록상. 이 임의적 기록상은 몇 가지 외우셔야 되는데, 첫 번째, 약정이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특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합의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이 약정사항이 등기부에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근거 규정이 있을 때는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데요.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 등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기간에 의미가 있는 건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임의적 기록사항. 따라서 존속기간, 시기, 종기, 변제기 이런 건 전부 다 임의적 기록사항이에요. 세 번째, 돈의 의미가 있는 것도 원칙이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 위약금 또는 지료, 이자, 이율 이런 건 전부 다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보증금 이런 건 전부 다 임의적 기록사항이에요. 다만 돈의 의미가 있지만 필요적 기록사항 몇 가지를 좀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 전세금, 이는 필요적 기록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 차임, 이것도 필요적 기록사항이고, 세 번째 환매 등기에 있어서 매매대금과 매매비용, 이것도 필요적 기록사항입니다. 판매 등기에 있어서 매매대금과 매매비용도 필요적 기록사항인데, 요거는 환매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판매 등기에서 환매대금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거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임의적 기록사항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요게. 그 다음에 이거는 신청 정보에 기록되는 사항을 거기 표시한 건데요. 거기 등기원인과 연원인은 보전 등기할 때 등기부와 신청 정보에 기록합니까?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록하지 않죠. 보전 등기는 원인이 너무 다양해요. 따라서 보전 등기의 경우 등기원인은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두 번째, 보전 등기의 경우 등기원이 너무 다양하니까 그 날짜도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등기원인 날짜도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왼쪽을 보시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누가 신청할 수 있냐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65조에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넷을 규정을 두고 있어요. 첫 번째,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은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죠.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은 보전 등기 신청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요,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죠. 세 번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도 보전 등기 신청할 수가 있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전 등기 신청할 수가 있죠. 맞아요. 여기 1번부터 3번까지는 건물과 토지 둘 다 가능하고, 요 네 번째는 건물에 한정이 된다고 했죠. 이게 6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항, 2항, 3항, 4. 따라서 신청 정보에는 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몇 항을 근거로 해서 보전 등기 신청하는지를 신청 근거 조항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 등기금, 매매대금, 매매비용을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공통점이 용익물건이죠. 용익물건은 부동산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에도 일부에도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용익물건은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일 때는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고 전부일 때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죠. 범위가 기록이 될 때도 전부일 때도 범위를 기록해야 된다. 전부라고 표시를 해야 돼요. 따라서 범위는 용익물건은 무조건 기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의 경우에는 목적이 정해져 있죠.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인지 수목의 소유 목적인지 지상권은 목적도 기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와 목적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지역권은 용익물건이니까 승역지는 부동산 일부에도 존재할 수 있죠. 따라서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권은 목적이 정해져 있죠.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통행지역권이면 목적이 뭐죠? 통행.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용소지역권이라고 한다면 목적은 용소. 조망을 목적으로 하는 조망지역권이라고 한다면 조망. 이렇게 기록해야 됩니다. 승역지 등기부에는 요역지를 표시해야 되고 요역지 등기부에는 승역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역지 표시도 기록해야 되고요. 전세권은 용익물건이니까 범위를 기록해야 되고, 그리고 전세권은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부동산의 용도조차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여서 용도에 따르기만 하면 아무 목적이나 사용수익이 가능해요. 따라서 전세권은 목적이 없습니다. 다만 전세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전세금과 범위를 기록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저당권은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그리고 지상권부 저당권이나 전세권부 저당권일 때는 지상권, 전세권이라는 권리의 표시도 기록을 해야 될 겁니다. 권리질권, 저당권부 채권 질권을 얘기하는 건데, 저당권의 표시와 채권의 채무자, 이건 전부 다 담보물권이니까 표시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이게 올해 출제가 될 텐데요. 예전에는 차임이 필요적 기록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등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범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출제가 될 거예요. 범위도 필요적 기록사항이는가. 임차권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뭐라고요? 차임과 범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범위가 올해 출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지상권을 보십니다. 지상권. 교재를 보시면 지상권의 개념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테고요.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또는 수목의 소유 목적으로 토지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죠. 니을을 보시면 지상권의 객체가 나와 있는데, 한 필지 토지 전부에 대해서도 지상권이 가능하고 일부에 대해서도 지상권이 가능하죠. 왜요? 용익물건이니까. 그렇죠. 농지에 대한 전세권은 금지되어 있죠. 농지에 대한 전세권은 왜 금지되어 있을까요? 소작죄와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 소작죄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죠.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농지에 대한 전세권은 소작죄와 너무 유사하니까 금지시킨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네. 나시죠? 그럼 농지에 대한 지상권은 소작죄와 관련이 없어요. 왜냐면 이 전세권은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는 권리라서 용도에 따르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사용수익이 가능합니다. 즉 목적이 따로 없어요. 그럼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전세권자는 농사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수목의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예요.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농지에 대한 지상권은 이거는 가능합니다. 소작죄와 관련이 없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요? 농지에 대한 임차권은 가능합니까? 농지도 소작죄와 유사해요. 따라서 농지법에서는 농지에 대한 임차권을 금지시킵니다. 임차권도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임차권은 전세권과 달리 채권에 불과합니다.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세권처럼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지법에서는 농지에 대한 임차권은 금지시키지만 예외를 허용합니다. 예외를. 따라서 농지에 대한 임차권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농지에 대한 저당권은 소작죄와 유사할까요? 아니죠. 돈 빌리는 거니까.
따라서 농지에 대한 저당권은 수작자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저당권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그러면 그 다음에 건축물이 존재할 때 지상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설명을 드린 건데요. 갑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고요. 갑은 자신의 토지 위에서 건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갑 소유예요. 이때 갑은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지상권자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지상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목적은 건물 소유 목적이에요. 건물 소유 목적. 그럼 을은 지상권자로서 이때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물 소유 목적이니까. 있습니다. 어디다 짓죠? 여기다가.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누가 소유하게 됩니까? 을이 소유하는 거죠. 뭐가 된 겁니까? 구분 건물. 이 그림 떠오르십니까? 여러 번 했죠. 그러면 이때 이 구분 건물이 없을 때는 1층짜리 갑의 건물만 있죠. 일반 건물이에요. 표제부, 갑구, 을구. 그런데 을이 건물을 짓게 되면 이게 뭐로 바뀝니까? 구분 건물로 바뀌죠. 따라서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 그 다음에 1층 표제부, 갑구, 을구, 2층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등기부가 바뀝니다. 맞아요. 일반 건물은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지지 않죠. 그런데 이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은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져요. 이렇게. 그러면 요 표제부에서 요 표제부로 바뀌는 게 뭐냐? 대지권 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지권의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된 등기를 대지권 변경 등기라고 부르는데, 즉 여기 일반 건물 등기부에서 표제부에서 집합 건물 등기부 표제부로 바뀐다든지, 집합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서 일반 건물 등기부로 바뀐다든지, 또는 그 내용이 바뀌는 것들, 이런 것들을 대지권 변경 등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표제부가 달라지는 거죠. 표제부 등기예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을은 보전 등기 신청해서 등기부 만들겠죠. 보전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부를 만들 겁니다. 을은 보전 등기를 신청해서 2층 부분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를 만들 겁니다. 이건 보전 등기는 을이 소유자니까 직접 신청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표제부는 반드시 동시에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을이 보전 등기 신청할 때 나머지도 이것도 누가 신청해야 됩니까? 을이 신청할 테고, 요 표제부 등기도, 즉 대지권 변경 등기도 누가 신청하는 겁니까? 을이 신청하는 것이고, 이거는 직접 신청입니까? 갑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겁니까?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이고, 두 개의 등기는 어떻게 신청해야 되겠죠?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고. 기억나셔요? 그렇죠.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건축물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지상권 설정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중의 지상권은 가능합니까? 용익적 권리니까 이중의 지상권은 허용되지 않겠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겹치지 않으면 당연히 가능할 겁니다. 그렇겠죠. 확정 기간도 가능하고 불확정 기간도 가능하다. 이 법에서 하셨죠. 용익 물권이기 때문에 대단히 강력한 권리예요. 물권이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는 불확정 기간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신청 정보의 기록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방 보셨죠? 반드시 신청 정보와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 내용은 뭐죠? 범위, 그리고 목적. 그렇죠. 범위와 목적.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간 프린트 좀 보시죠. 구분지상권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구분지상권이 없어서 좀 보셔야 됩니다. 구분임차권이라는 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구분임차권.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런 건 없어요. 물론 구분 임차권의 용도로 임차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채권이니까. 근데 구분 임차권이라는 용어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출제가 된 거예요. 자, 이거 설명한 거예요. 여기는 100번지, 여기는 101번지, 여기는 102번지. 이때 100번지 토지 소유자는 가, 101번지 토지 소유자는 을, 102번지 토지 소유자도 가. 그 다음에 갑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 빌딩을 가지고 있고요. 102번지 토지에도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요거 연결시키고 싶지 않으셔요? 이렇게. 세종시에 세종청사가 이렇게 돼 있죠. 연결시키고 싶죠. 그럼 요 부분만 사용하면 되니까 이 토지 전체를 을로부터 산다든지 지상권 설정할 필요는 없겠죠. 요 부분만 지상권 설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 부분만. 맞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구분지상권. 그래서 공중 또는 지하의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을 구분지상권이라고 부를 겁니다. 공중 또는 지중해 땅속에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 구분지상권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럼 이 구분지상권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거기 제가 암기해야 될 걸 글씨 처리했는데, 첫 번째, 이 구분지상권은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하는 권리가 아니죠. 일부만 사용수익하는 권리죠. 맞아요. 그러면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의 토지의 일부를 사용수익하는 권리인데, 그렇다면 구분지상권을 등기 신청할 때 도면을 첨부할까요? 첨부하지 않을까요? 첨부하지 않습니다. 도면이라는 개념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이는 범위가 도면이에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범위가 도면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분지상권은 공중 또는 땅속의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여기를 사용수익하는 권리예요. 그렇다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범위가 확인이 돼야 안 돼요? 도면을 통해서. 확인이 안 되죠? 이거는 옆에서 봐야지만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구분지상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도면을 첨부한다, 첨부하지 않는다? 첨부하지 않습니다. 구분지상권은 도면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두 번째, 여기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심을 수 없죠. 공중에 나무를 심을 수는 없잖아요. 땅속에 나무를 심을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구분지상권은 수목의 소유 목적으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시죠? 그 다음에 이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일반지상권이 구분지상권으로 바뀐다든지 구분지상권이 일반지상권으로 바뀌는 것은 이는 주체의 변경은 아닐 겁니다. 따라서 내용의 변경이에요. 따라서 일반지상권에서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에서 일반지상권으로 바꾸는 등기는 지상권 변경 등기 형식을 취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지상권 변경 등기 형식을 취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하나 남았네요. 계층적 구분건물 소유 목적의 구분지상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등기공무원 시험에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것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토지는 갑이 소유합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고요. 이 토지 위에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A가 소유하고 2층은 B가 소유하고 1층은 C가 소유합니다. 그러면 이 한 층에 소유자는 한 명씩 있어요. 건물도 구분건물이 하나씩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계층적 구분건물 이렇게 불러요. 거기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층적 구분건물, 계층적 구분건물. 계층마다 하나의 구분건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계층마다. 이때 이 B가 이 2층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2층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즉 이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갑으로부터 구분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지상권 등기를 할 수가 있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2층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B가
갑으로부터 구분 이상권 취득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가 맞는데요. 왜 없는지를 아셔야 되죠. 여기 보시면 상층은 하층과 여기 딱 붙어 있죠. 붙어 있습니까? 상층은 하층과 붙어 있죠.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붙어 있으니까 어느 부분이 위쪽에 들어가고 어느 부분이 아래쪽으로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죠.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상층과 하층은 물리적으로 붙어 있고 여기도 상층과 하층이 물리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2층이고 어느 부분은 1층인지 어느 부분은 3층에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2층에 들어가는지 이게 명확하게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구분이 안 돼요. 따라서 특정 계층을 소유한 목적으로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특정 계층을 소유한 목적으로 뭘 취득하면 됩니까? 대지사용권. 대지사용권은 뭐가 결정한다고 했죠? 구분 건물의 면적 비율로 결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뭐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게 대지사용권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지상권일 때는 대지사용권으로서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 이렇게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면 되겠죠. 대지사용권은 3명이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율 형태로 준다고 했죠. 그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뭐였죠?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 그래서 대지사용권으로 일반 지상권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지 구분 지상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 보시면 계층적 구분 건물 소유 목적의 구분 지상권이 가능한가? 한 동의 건물을 횡단적으로 구분한 경우에 한 동 건물을 횡단적으로 구분한 경우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동 건물을 횡단적으로 구분한 경우에 상층의 건물은 하층의 건물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지지되어 있으며 상층과 하층은 딱 붙어 있으며 이런 표현이에요. 붙어 있으면 상층의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구분 이상권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딱 붙어 있으니까 어느 쪽은 상층에 들어가고 어느 쪽은 하층에 들어가는지 이걸 획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구분 지상권 설정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 일반 지상권으로서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되셨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역권을 보겠습니다. 지역권. 뭐 지역권도 여러 번 한 건데요. 여기는 100번지 토지, 여기는 101번지 토지, 100번지 토지 소유자는 가, 101번지 토지 소유자는 을. 그런데 갑이 을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주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권이 설정이 되면 지역권 설정 등기가 돼야 되겠죠. 지역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여기 통행지역권을 설정했어요. 통행로. 통행지역권을 이렇게 설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통행지역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갑, 등기, 의무자.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금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하는데 이 부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승역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죠? 유역지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이 101번지 토지 소유자로서 여기를 통행할 수 있겠죠. 통행지역권으로. 그렇다면 승역지와 유역지를 비교해보면 승역지는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불러요. 승자는 받들 승, 역은 역할역, 지는 땅지. 유역지에게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 승역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승역지는 제한을 받네요. 제한을 받는 토지는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따라서 이 승역지는 토지 전부여도 되겠지만
작으면 작을수록 좋으니까 일부여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 유역지는 승역지에게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는 토지, 이를 유역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 승역지를 통해서 그 요 유역지는 활동 반경이 넓어지죠. 맞아요. 이익을 보고 있죠. 이 이익을 보는 토지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따라서 토지 전부이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별개의 토지니까 등기부가 따로 있겠죠. 등기부가 따로 있을 겁니다. 등기부가 따로 있을 겁니다. 이때 갑과 을의 지역권 설정 등기 신청을 통해서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은 유역지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까? 승역지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까? 승역지 등기부에 기록되죠. 제한을 받는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지역권 설정을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역권인 경우에는 특이하게 등기명인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달라고 했죠. 지역권은 등기명인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 내용은 뭐죠? 목적. 이 지역권 설정 등기는 통행이 목적이겠죠. 통행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범위. 일부일 때는 일부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남쪽 50제곱미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하고요. 만약에 전부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전부라고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는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일부일 때는 그 일부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전부일 때는 전부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승역지는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어느 토지를 받들고 있는지 유역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유역지 표시. 이 등기를 갑과 을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등기가 신청이 됐으면 등기관은 이 등기를 실행할 겁니다. 실행한 다음에 이 지역권은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유역지에도 지역권이 설정되었다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유역지에는 어떻게 등기가 이루어지냐면 지역권은 뭐라고요?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가 지역권이니까 이 유역지에도 지역권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역지에는 이렇게 1번 유역지 지역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목적을 기록해야 돼요. 뭐라고 기록할까요? 통행. 그렇죠. 그 다음에 범위를 기록해야 됩니다. 이 범위는 승역지의 범위가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승역지 표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참 잘 나와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이걸 유역지 지역권 등기라고 불러요. 승역지 지역권 등기는 공동신청. 유역지 지역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요 을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역권을 가지고 있죠. 맞아요. 지역권을 취득한 겁니다. 그럼 이때 을이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넘긴다면 이제 병이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하겠죠. 그렇다면 이 을이 지역권자로서 여기를 통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를 사용 수익하는 자는 이제 누가 됩니까? 병이니까. 그러면 이 지역권은 을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이 지역권은 자동적으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를 지역권의 수반성 또는 부종성 이렇게 불러요. 되셨나요? 그러면 지역권도 같이 넘어가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지역권도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느냐? 지역권 이전 등기 안 한다고 해서 을이 지역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지역권 이전 등기 이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우리 등기법이 알지를 못해요. 지역권 이전 등기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갈 때 지역권은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렇다면 여기에 만약에 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2번, 1번 지역권 이거예요.
1의 1. 1번 지역권 이전 이렇게 기록해야 되겠죠. 병. 맞아요. 그런데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런 등기를 애당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없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병으로 주체를 바꿔줘야 되는데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아예 없기 때문에 주체를 바꿀 수는 없죠. 맞아요. 따라서 애당초 처음부터 여기를 빈칸으로 내버려 둡니다. 빈칸으로 내버려 두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지역권을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지역권의 등기 명의는 기록한다,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역권의 등기 명의는 기록하지 않는다. 하나 더. 여기서 보죠. 요 갑은 100번지 토지를 A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따라서 A는 전세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이때 A는 을에게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A는 을에게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이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입니다.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역권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설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용권은 용익적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A는 이용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세권자로서 용익권자죠. 그러면 요 A가 을에게 지역권 설정이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지역권은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역권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역권을 설정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전세권자는 당연히 지역권 설정이 가능해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101번지 토지 소유자에게 설정해 주는 지역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아니 이거 보시면서 하셔요. A가 을에게 설정해주는 지역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주등기, 두 번째 부기등기. 소유자는 갑이죠. 첫 번째 무슨 등기? 주등기. 두 번째 무슨 등기? 부기등기. 따라서 전세권자가 설정해주는 지역권 설정 등기는 당연히 부기등기입니다. 되셨나요? 이때 을은 B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줍니다. B는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지상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이때 100번지는 전세권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소유자 갑이 B에게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역권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설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B는 101번지 토지에 대한 이용권이 있습니까? 이용권은 용익적 권리를 얘기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따라서 갑은 B에게 지역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갑이 B에게 설정해주는 지역권 등기는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주등기. 소유자 갑이 B에게 첫 번째로 설정해줬죠? 주등기. 맞아요? 그렇다면 갑은 A에게 전세권 설정해줬고 을은 B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준 상태입니다. A는 B에게 지역권 설정해줄 수 있습니까? 네, 있죠. 얘도 이용권 갖고 있고 얘도 이용권 갖고 있죠. 지역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지역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겠습니까? 부기등기겠습니까?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첫 번째 주등기, 두 번째 부기등기. 맞아요? 네,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책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등기 절차 나와 있는데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지역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지역권 설정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하는 등기죠. 다만 유역지 지역권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필요적 기록사항은 먼저 목적, 두 번째 범위. 맞아요. 그리고 유역지 표시. 유역지 등기부에는 승역지 표시, 승역지 등기부에는 유역지 표시. 그렇죠. 그다음에 등기의 실행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을 보겠습니다. 전세권. 전세권은 토지를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이 소유자고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이 전세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권 설정 계약이 체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뭐죠? 물권행위. 그리고 두 번째, 전세금이 지급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전세권 설정 등기가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전세권이 설정이 됩니다. 다른 물건과 차이가 나죠. 다른 물건은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가 물권 변동이에요. 그런데 전세권은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전세금이 지급돼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세권이라는 말 자체가 전적으로 새들어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새들어 산다는 얘기가 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이라는 말 자체가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금 지급이 있어야지만 전세권이 설정이 됩니다. 민법에서 뭐라 부르죠? 전세권의 성립 요소라고 부릅니다. 전세권의 성립 요소. 그러면 이 을은 두 가지 권리를 취득합니다. 첫 번째, 이 전세금은 완전히 갑에게 준 겁니까? 아니죠. 전세권이 종료가 되면,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돌려받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을은 장래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합니다. 장래 확정된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을 해요. 전세금 반환 채권. 장래 확정된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고요. 또 하나는 뭐가 발생하죠? 전세권도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전세권자는 두 가지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전세권은 첫 번째, 두 가지 속성이 있죠. 첫 번째는 뭐죠?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용도에 조차 사용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입니다. 그 용도에 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용도에 위배되지 않는 한 아무런 목적이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은 목적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용도에 따르기만 하면 아무 목적으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목적은 전세권의 필요적 기록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되셨을까요? 이걸 뭐라 부르죠? 용의물건성이라고 부릅니다. 용의물건성. 두 번째는요, 담보물건성의 개념이 뭐죠? 담보물건성. 네? 전세권이 소멸되었을 때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목적물 전부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죠. 지금 전세기간이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담보물권적 속성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각 절차로 넘어가요. 매각 절차로부터, 매각 대금으로부터 전세금에 대해서 순위에 맞춰서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소멸 시에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전세 목적물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에 있는데, 이를 전세권의 담보물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게 주된 성질이고 이게 종된 성질이 될 겁니다. 되셨나요? 이게 전세권의 개념입니다. 전세권의 개념.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럼 책을 좀 보시죠. 책을. 전세권에 관한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전세권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전세권의 대상은 한 필지 토지 전부도 되고 한 동의 건물 전부도 되고 한 필지 토지 일부도 되고 한 동의 건물 일부도 되죠. 용의물건이니까. 맞아요. 다만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 신청할 때는 반드시 뭘 첨부한다고요? 도면을 첨부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은 용의물건이니까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공유자 전원이 등기 의무자로서 전세권 설정은 가능합니까?
이건 가능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대지권에 대해서 대지권은 지분 형태로 존재하죠. 비율이니까. 따라서 대지권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해서는 소작제와 유사하니까 전세권 금지되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뭐 공동신청이 될 테고요. 필요적 기록상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전세금과 범위. 거기서 전세권의 목적 범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목적은 지상권과 지역권에서의 그 목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객체라는 뜻이에요. 객체. 그럼 전세권의 객체인 범위, 즉 부동산의 범위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건 범위 그리고 전세금. 그 다음에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보실 건데요. 이걸 좀 보시면요.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해서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전세권과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네? 그 이유는 전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금 때문에. 이 전세금의 기능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세금의 기능은 뭐냐면 첫 번째 차임의 변칙적 지급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그러면 차임의 변칙적 지급 방법은 뭐냐면 전세권자는 달달이 월세를 냅니까? 차임을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요. 다만 목돈을 지급하죠. 목돈을 지급하면 그 목돈에서 나오는 이자가 차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이 끝나면 목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가 차임의 역할을 수행하니까 차임이 달달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달달이 이자로 지급되는 것이죠. 변칙적인 지급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임의 변칙적 지급 방법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뭐죠?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세권자는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죠. 그런데 용도에 쫓지 않고 엉뚱한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때 망가뜨릴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럼 망가뜨릴 때마다 요 을은 주인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배상을 해주지 않게 되면 요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전세기간 끝났을 때 그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전세금으로 반환하겠죠. 요거 이해가 되셔요? 네. 따라서 이 갑이 을로부터 받은 전세금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아니할 때 그 손해배상을 담보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수익할 때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지 않아서 갑에게 1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1억 원의 손해를 입혔으면 을이 갑에게 1억 원 지급해야 되죠. 근데 지급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나중에 전세금이 10억일 때 10억 원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얼마만 돌려주면 됩니까? 9억만 돌려주면 돼요. 그럼 이 전세금은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합니까? 담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세권과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얘가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10억, 여기서 10억에서 나오는 이자는 결국 얘가 지급한 겁니다. 얘가 10억의 반환 채권을 가지니까. 맞아요. 사용수익은 누가 합니까? 을이. 차임은 누가 지급하는 겁니까? 병이. 사용수익하는 자는 을이니까 망가뜨리는 것도 을이 되겠죠. 그럼 전세금 반환 채권은 얘가 가지니까 손해배상 채권을 누가 담보하는 겁니까? 병이 담보하는 게 돼버려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따라서 이때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사용수익하는 자가 전세금 반환 채권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소멸되었다면 그러면 더 이상 을은 사용수익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면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손해배상을 해줄 이유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용익물권성이 소멸되었다면 이제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럼 용익물권성이 소멸되었지만 아직 담보물권성은 남아있죠. 언제까지? 전세금 돌려받을 때까지. 맞아요?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해야 될까요? 아니면 전세금 돌려받을까지 유지를 시켜야 될까요? 유지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 전세권 등기는 담보물권성 범위 내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럼 담보물권성 범위 내에서 살아있는데 지금 피담보 채권이 다른 자에게 양도가 됐죠. 그러면 이 담보물권은 어떻게 될까요? 따라가야 되겠죠. 수반성에 의해서.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담보물권성 범위 내에서 살아있으니까 전세권의 주체가 바뀐 겁니다.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전부 양도가 가능하다면 일부 양도도 가능한 것이고 전부 이전 등기가 가능하면 일부 이전 등기도 가능한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이때 용익물권성이 소멸될 때만 전세금 반환 채권 전부 양도, 일부 양도 가능하고 소멸될 때만 전세권 이전 등기, 전부 이전 등기,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할 텐데 용익물권성이 소멸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가 있습니까? 첫 번째,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다면 용익물권성 소멸되겠죠. 두 번째, 갑과 을이 합의를 통해서 해지한다면 더 이상 사용수익 못하겠죠. 용익물권성 소멸합니다. 세 번째, 요 을이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해야 되는데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지 않게 되면 이 갑은 을에게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 소멸 청구. 이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거는 청구권이 아니에요.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전세권 소멸 청구의 의사표시가 갑에게서 을에게 도달하면 그 즉시 용익물권성 소멸합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 뭐 있죠? 전세권 소멸 통고권. 민법에서 하셨겠지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할 때는 갑과 을 중에 일방은 소멸 통고합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소멸이 돼버려요. 이것도 형성권입니다. 이 경우는 용익물권성이 소멸되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가 가능합니다. 맞아요. 전부 양도 가능하고 일부 양도 가능하고요. 전부 이전 등기 가능하고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할 겁니다. 이걸 우리 시험에 아주 자주 물어봅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지면을 보시면 전세권 나와 있고요. 어디 갔지? 오른쪽에 3번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나와 있는데 전세권 존속기간 경과 후 전세금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존속기간 만료가 돼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또한 전세권 존속기간의 만료기간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소멸할 때도 가능한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당권에 관한 등기 보실 건데 이건 좀 쉬었다 하죠. 쉬었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하죠. 문제풀이 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